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진단인데요. 지난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급 불황으로 기록됐던 2022년보다 줄어들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된 데다 또 높은 분양가 때문에 청약 단지 3곳 중 2곳은 모집 가구 수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지난달 말 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과 또 재건축 활성화 추진, 지방의 활력을 불어넣는 세컨드 홈 정책까지 과연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엠스타그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하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 엠스타그램 코너죠. 여러분, 지난해 이 부동산 시장의 이 주택 거래량이 정말 그야말로 거래 절벽이었습니다. 2022년 거래 절벽이다 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거래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거래가 줄어들고 있는 부동산 시장,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광순회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 집값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아가서 건설업종 투자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도 부동산도 속일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거래량이다. 그렇습니다. 네, 하고 이 거래량이 늘고 주는 거에 따라서 가격보다도 더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거래 지금 완전히 빙하기 상태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라든가 아니면 기타 오피스텔, 주택 모든 상가도 유형의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지난해 아파트의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좀 회복했어요. 한 40% 정도 증가했는데 워낙 아파트는, 2022년도에 많이 줄었다가 회복했는데 그게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예. 살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수요는 유효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억누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면 좋을 때 월별 10,000건 정도다. 못해도 5,000건, 6,000건. 나쁠 때 2,000건. 지금 한 달에 2,000건은 거래가 되나요? 서울 아파트? 지난해 가장 좋았을 때가 한 3,800건까지 올라왔다가 1,000건이 안 됐는데요. 2022년 말에는. 그래서 3,800건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12월에 한 1,900건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1월에 한 2,000건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월부터 다시 또 급감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 금리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떨어지고 있고요. 경기도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 미국은 좋다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집값 전망도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 이슈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진보 정권 때는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보수 정권 때는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보통 주식 부동산이 같이 가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근데 저희가 길게 보면 그러니까 유사한 방향성을 그려요. 둘이. 그래서 최근에도 또 보면은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든가 이런 어떤 자본이라든가 금융시장 영향이 커지면서 주식과 부동산이 좀 동일한 흐름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달라질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동일한 흐름을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하면서 주가를 좀 부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제 현재 정부에서는 이 주식이 대세인 건가? 아니면 주식 부동산도 같이 가는 방향성을 역대 흐름처럼 따라가나? 또 이런 거 자체에 좀 궁금증과 의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전망을 좀 다르게 봐요. 예. 그동안은 동일하게 봤는데 이제는 부동산이 좀 위축되는 반면에 그런 자금들이 사실은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쉽게 말해서 돈 있는 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네. 여유 자금을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자금들이 가능하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예. 예. 그 자금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금이었죠. 왜냐하면 부동산 자금은 원래 부동산에만 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예. 되게 컸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부동산 매매 추이를 보면 네.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분들이 시장의 매물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고 실제로 부동산을 많이 팔고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예.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사서 의미 있게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현재 가격대에서 네. 마치 2017년부터 네. 2020년까지 올라왔던 그 상승률은 기대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여기서 차익 실현하자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일단 차익을 실현해서 예. 그 자금이 있을 거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 그 자금이 어디로 갈 건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다시 부동산으로 갈 건가? 예. 아니면 주식시장 올 건가? 예. 이거는 사실 예측의 구간인데 제가 어떤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제 예측으로는 네. 이게 주식시장으로 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아, 완전 다르네요. 그간의 대한민국의 주식 부동산 흐름과는 그렇죠, 돈의 그렇죠, 흐름이. 그렇죠. 아. 만약에 거기에서 그래서 한국의 주식시장에 뭔가 좀 변화 방향이 나오면 예. 그런 자금의 유입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사실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요. 예. 그게 저는 한국의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부동산에 너무 많은 돈이 물려 있는 그렇습니다. 것도 그렇죠. 그런데 네. 조금 뭔가 장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 사실 그런 측면에서 24년도를 의미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쪽 주머니에서 돈 빼서 여기다 담는다. 뭐 코스닥 성장주에서 돈 빼서 뭐 저평가주, 저 PBR주를 주가 올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광수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새로운 돈, 즉 부동산에 있었던 돈이 들어온다면 이거 약간 주식시장에는 대형호재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큰 자금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자금.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좋은 회사들, 좋은 주식들, 좋은 상품들을 네. 시장에서 많이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밸류어 프로그램이 진짜 좋은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애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뭐 배당을 올린다거나 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걸 넘어서 예. 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ROE를 높이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들에 투자를 확대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야겠죠. 예. 게다가 뭐 쪼개기 상장이나 뒤통수 때리는 것도 다 막아줘야죠 이번에 그쵸. 밸류어 프로그램에서. 그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부동산 자금이 정말로 네.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이라는 곳으로 새롭게 맞아요. 올 앵커님 가능성이- 그래서 네. 사실 2024년도를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자본의 흐름, 자산의 흐름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 예. 자 그런데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예. 부동산이 또 무너지는 거를 바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 지금 정책 모기지 상품 작년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수십조가 풀렸는데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신생아 특례 대출인데 네. 일주일 만에 여러분 2조 4천억이 넘게 그러니까 집을 그 돈으로 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부동산 수요 창출인데요. 이건 어떡하죠? 근데 엄밀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대출은 네. 많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서 65%가 예. 그 대환 대출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동안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놨는데 그거를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바꾼 거예요. 작년에 애 낳으신 분들이 이제 그렇죠. 65%가. 예. 그리고 15%만이 이걸 대출받아서 집을 샀어요. 오. 되게 작아요, 비중이. 예, 예, 예. 그래서 자금이 신규 수요를 일으킬 만하게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는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이 론. 대출되면서 시장이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예. 그때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한 달 만에요. 예. 7조 원이 대출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2이 정도 수준이죠. 2조 4천억. 예. 네, 5천억. 그러니까 사실은 네. 제한적이다. 그만큼 뭐냐면 이제는 시장에 참여하거나 무주택자분들이 네. 이제 대출을 막 받아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집을 사는 수요는 현저하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집값 떠받치려고 한다. 뭐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보지 않았느냐. 40조, 50조 풀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 등등으로 또 정책 모기지 상품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은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지금 상황을 거죠. 좀 이런 보면. 거죠. 네. 대출을 해줄게 집을 사. 네. 그런데 대출을 아무리 해줘도 집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 작년으로 일단 다 좀 살 만큼 샀다. 그리고 뭐냐면
뭐랄까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낮아지니까 대출 해준다고 그래서 나 지금 안 사고 싶은데 네. 집값 좀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많아졌고. 작년만 해도 지난해만 해도 대출 해주면 집값 오를 거야.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례 보금자리로는 또 금리도 낮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똑같이 금리 낮아도 대출 해준다고 해서 바로 집 사는 수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특히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은 이제 작년에 나신 분은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나야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에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만큼의 부동산을 좀 집값을 떠받치는 효과는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다를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정부가 약간 두 가지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뭐 가장 큰 문제가 가계 대출, 가계 부채 문제다라고 하면서 또 특례 보금자리론을 하면서 DSR은 지금 또 더 강한 그렇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이걸 또 DSR 적용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가계대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집값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나온 거고 네. 앞으로 이제 스트레스 DSR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네. DSR에 포함되는 네. 이런 이제 제안들이 나올 건데요. 네. 이거는 사실은 시점이 정확하게 그 예정돼 있고 있지는 않아요. 검토 중인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게 시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예.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 지점을 꼭 이제 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계부채가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네. 예. 사실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죠. 네. 이게 대출을 늘려서 집값을 떠받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실효성도 좀 낮고 사실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불안 요인,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계대출을 계속 좀 억제하는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직도 지금 1월도 지금 4조 넘게 대출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뭐 총선 이런 거에 대한 고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죠. 오히려 그 스트레스 DSR이라든가 가계대출을 옥죄는 건 5월 이후부터는 더 심화될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예. 사실은 가계대출이 너무 증가하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소비의 위축이라든가 예. 어떤 경제 전반의 영향이 커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정부가 계속 주시하고 특히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의미 있게 어떤 규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것이요. 이거 이현수 대표님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금리가 지금 아직 뭐 이나 이런 게 뭐 물 건너갔다라고는 하지만 시장 금리가 정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 3.1, 2.9%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뭐 올해 뭐 여름 지나서 만약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2%대를 보여진다. 그럼 그 돈은 또 부동산으로 올 거고 아직 집값 상승의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주택 수요가 증가해야 예.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건 틀린 얘기예요. 예.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주택 수요가 같이 증가해야죠. 예.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네. 금리 인하의 폭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제한적이다. 네. 여기서 막 2%포인트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과거처럼 네. 코로나 때처럼 네. 그러긴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리가 일부 소폭 하락해도 주택 수요를 의미 있게 증가시킬 수 있는 수준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단순히 금리 인하라는 조건 때문에 예. 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다시 수요가 막 폭증하고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재건축인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특별 법을 만들어서 또 뭐 일산 분당 등등을 이제 재건축에 뭐 열기가 들어간다면 이건 좀 어때요? 이 재료는 올해 좀 집값을 또 한번 뭐 좀 설레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죠. 예.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좋았던 건 예. 규제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예. 역설적으로요. 예. 그래서 한 채가 어떤 단지가요. 안전진단 통과하면 통과하자마자 폭등했습니다. 네네. 왜? 규제가 강하니까. 네. 근데 이제는 모두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희소성이 없어지잖아요. 네. 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건 오. 희소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줬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예. 의미 있게. 예. 그냥 호가만 오를 뿐이지 거래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과거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 보실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네.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안전진단 통과하면 한 단지만 축 안전진단 통과만 붙였는데 이젠 다 붙여놨어요. 네. 이제 일단은 없어도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안전지단 없어도. 예. 뭐 안전진단 네. 통과에다 조합 설립 인가받았다, 조합이 만들어진다, 다 경축 붙어놨습니다. 네. 희소성이 없어졌어요. 그럼 오히려 그건 좋은 상황이 악재라는 것보다 중립재료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처럼 막 이게 규제 풀어준다고 해서 막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이러기는 힘들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기 신도시 지금 재건축 이런 러쉬를 좀 기대하는 쪽도 왜냐하면 부동산 PF 쪽에서는 좀 있을 텐데 이게 큰 틀에서 부동산 투심을 불씨를 되살리긴 어렵죠. 어렵죠. 특히 일구 신도시 같은 데는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렇게 너무나 다 되다 보니까 서울에 집중해서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일기 신도시는 아주 의미 있게 규제 완화를 안 해주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 풀어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어. 역설적이네요. 네. 예. 또 하나 이제 올해 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2차. 근데 재건축 아직 서울은 강남은 그래도 좀 마지막 좀 이윤 남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고 네. 이 친구들이 한 번은 끌어줄 거다. 이런 부분은 어때요? 강남 쪽 재건축. 그러니까 강남의 재건축도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남은 거. 대부분 이제 고밀도 지구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 분담금이라든지 많은 곳들. 네,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네. 과거처럼 그렇게 매력적인 단지가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안 보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가격이 또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걸 반영해서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아파트들이 일부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개포주공, 반포주공 같은 그런 매력적인 곳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 아니 거기는 낮았잖아요. 진짜 낮고 용적률이 많. 그게 저밀도 있으니까. 지구이기 예.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장점이. 지금 그런 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재건축을 가지고 네. 한 번 더 부동산에 불씨를 붙이기에는 힘들다는 적이다. 거죠. 네. 그럼 건설주들 말이에요. 음. 무슨 재료로 투자하려면은 뭘 좀 봐야 돼요? 이게 국내 부동산 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네. 건설업종은 크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건설 주식, 네. 건설업종은 사이클을 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큰 산업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을 타는데 사실 이때 투자 전략은 뭐냐면 선제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런 사이클 업종은 예. 오르기 시작하고 그게 확인될 때 천천히 사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어떤 기술을 갖고 있거나 하이테크 산업처럼 예. 미리 사고 기다리는 그런 산업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네. 천천히 보셔도 된다. 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첫 번째 악재는 뭐냐면 부동산 PF의 구조 조정이 있고 예. 그리고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 풀려서 사실은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걸 충분히 좋아지는 걸 보셔서 사셔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많이 빠진 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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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싸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다. 회사가 충분히 좋아지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천천히 사셔도 그때 사셔도 충분히 쉽게 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부동산 PF는 비관, 중립, 낙관 중에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비관이죠. 비관 구조 중이세요? 조정이 시작돼야 됩니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134조 원의 부동산 네. PF가 있는데요. 지금 시작 안 된 게 거의 30조, 40조가 걸려 있고, 예.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구조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구조 조정이 좀 미뤄왔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서 뭐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실제로 지금 금감원이나 이런 네. 데서 구조 조정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구조 조정을 좀 봐야죠. 그렇다면 그거 보고 그렇죠. 예, 천천히. 재건축 이슈 보고 해도 건설주 투자는 늦지 않다. 그러니까 건설주는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싸다고 네. 오를 때 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이클 업종의 공통되는 투자 전략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금리가 아주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집값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들어가자. 근데 의외로 천천히 들어가도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네. 네, 충분히.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시고 네. 천천히 보셔도 된다. 네. 예.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자금이 주식에 들어오는지 마는지 이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밸류업의 핵심이네요. 엄청납니다. 이게 그 밸류업. 자금이요. 네. 한국에는 부동산 자금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게 네. 진짜 막대하기 때문에 예. 이런 자금이 진짜로 일어난다. 온다. 그러면 진짜 빅 웨이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광순의 복덕방 대표님이시죠. 이광수 대표와 함께 부동산 시장 또 우리 또 부동산 PF 이야기도 했고요. 건설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